네, 안녕하십니까. 대방고시학원 생물 담당 박노광입니다. 오늘 2020년 6월 13일 시행한 건 서울시 생물 의료기술직 간호직 생물 문제풀이를 할 예정인데 다른 해보다 올해는 쉽게 출제됐다고 볼 수 있어요. 한 몇 년간 서울시가 그래도 좀 어려운 형태로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좀 제법 쉽게 출제가 돼서 일단 하이클래스 생물을 완파했으면 100점은 뭐 충분히 맞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쭉 출제 경향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제일 먼저 분석표를 보면 항상 매년 그랬듯이 분자와 세포, 유전학, 동물의 구조와 기능 여기에서 10문제, 4문제, 6문제, 10문제, 16문제가 여기서 나왔죠. 그럼 16문제면 몇 퍼센트가 되니까 80%가 되죠. 나머지 진화생물학에서는 출제가 안 됐고 생물의 다양성에서 2문제, 식물의 구조와 기능에서 2문제고 생태학에서 문제가 1문제도 출제가 안 됐어요. 그렇지만 생태학에서 한 문제가 출제 안 됐다고 해서 이거 안 하면 안 되죠. 전부 다 해줘야 돼요. 골고루 해주는데 항상 요 세 단원에서 한 80% 정도는 출제가 된다라고 알 수 있죠. 그리고 보통 서울시가 한꺼번에 쉬워서 문제가 나오고 좀 어렵게 나오고 했었는데 이번엔 그래도 무난하게 했는데 우리 저하고 수업하는 수험생들은 좀 어렵게 공부를 해서 좀 쉽게 나왔으니까 그동안 공부한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더 불리할 수도 있겠죠. 다 점수가 굉장히 상향됐으니까. 그러면 1번 문제서부터 봅시다. 세포의 표면에 막관통 수용체인 지단백질 결합 수용체와 상호작용해서 지단백질의 몇 차 신호전달자인가? 2차 신호전달자. 2차 신호전달자는 CAMP, CGMP, 다이아실 그리세롤, IP3, 이노시타민산, 칼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2차 신호전달자가 되죠. 그럼 여기서 2차 신호전달자 간단하죠. DAG. 이거는 피토크롬. 그 다음에 GTP는 에너지. GTP고 CAMP가 되죠. 그래서 답은 DAG하고 CAMP, 니은, 리을번이 되겠죠. 4번 돼야 되죠. 이거는 뭐 우리 교재, 이렇게 2차 신호전달자.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 우리 이전에는 뭐가 나왔었냐면 증폭시키는 거. 이런 걸로 해서 2차 신호전달자 나왔거든요. 그런데 증폭시키는 거, 뭐 에피네프린의 신호에 의해서 누가 증폭시키는가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었는데 어렵게 나온 거죠. 근데 지금은 쉽게 출제가 된 거고. 2번 문제는 보기는 기질 농도에 따른 효소의 반응 속도. 효소의 반응 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랬어요. 만약에 이 문제, 이런 그래프 나오면 우리 뭘 제일 많이 생각하냐면 이런 걸 제일 많이 생각하죠. 이건 뭐예요? 효소 반응 속도에서 이거는 저해제가 없을 때, 이거는 경쟁적 저해제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요. 그러면 이거 혹시 저해제 아닌가? 이건 뭐 활성 에너지 장벽 대응기준 조절은 전혀 관계 없는 거고 혹시 저해제 아닌가? 그러면 저해제라면 그래프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지 않고 이렇게 돼야 되죠. 효소 활성도라면. 또 저해제가 있을 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야 되겠죠. S자 모양의 곡선이 됐어요. 이런 모양의 곡선이 아니고 S자로 내려갔다 그러면 바로 무슨 곡선이 생각나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산소 해리 곡선이 S자 모양으로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산소 해리 곡선이 S자 모양으로 되는 이유 세 글자로. 그렇지, 협동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재에 있죠. 협동성. 그러면 협동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러면 결합할 때나 해리될 때나 산소가 헤모글린이 네 분자의 폴리펩타이드로 되어 있는데 한 분자의 산소가 결합하게 되면 나머지는 산소하고 결합할 수 있는 쉬운 구조로 돼서 두루룩 결합을 하죠. 또 한 분자가 해리가 되면 나머지는 해리되기 쉬운 조건으로 변하면서 우두둑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만약에 얘 따로 독립적이라면 이런 모양이 돼요.
이제 설명했으니까 뺄게요. 독립적으로 된다면 이런 모양으로 형성이 되거든요. 하나 떨어지고 하나 떨어지고 하나 떨어지고. 그런데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서 나머지가 우두둑 떨어져 나가는 건 어떻게 되는가? 우수수 떨어져 나가니까 이런 모양의 곡선, S자 모양의 곡선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산소 해물면 해리 곡선 얘기하면서 이것은 협동성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그 설명하면서 효소도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는가? 알로스테릭 효소는 이런 협동성에 의해서 이런 S자 모양의 곡선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그 앞에 주로 우리 다시 갑시다 해서 효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다시 알로스테릭 효소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건 거의 틀린 선생님, 틀린 수험생 없을 거예요. 우리 저한테 수업 들은 선생님들 중에서 협동성이라는 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이다가 되죠. 4번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아미노산의 조성을 조사했더니 특정 부위에 알라닌, 알린, 류신, 아이소류신, 프롤린 등이 풍부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아미노산의 특징을 봐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비전하, 비극성, 비전하, 극성, 전하, 극성. 성일 때 무슨 전하가 있는가? 양전하, 음전하가 있죠. 그래서 산성 아미노산하고 염기성 아미노산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하 극성에 뭐 가지고 있는 거 있는가? OH, SH, NH2 그래서 세트타, 시스테인 그리고 이거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스파산, 글루탐산 해서 아스파라진, 글루타민이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염기성 아미노산 아히라 그랬죠? 히라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세트타 없죠. 또 시스테인 없죠. 또 아스파라진, 글루타민 없죠. 또 아스파탄, 글루탐산 없죠. 또 아히라 없죠. 그러면 이거는 전부 다 뭐에 해당되는 건가? 비전하, 비극성 아미노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비전하, 비극성이면 우리가 단백질이 수용액에 있으면 겉에는 다 수용액 속에 있으니까 겉에는 친수성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친수성이 아니고 비전하, 비극성은 소수성이니까 다 안쪽으로 숨어 들어갔겠지. 그래서 이런 것은 전부 다 이 부위에는 전체 단백질 구조의 안쪽에 위치할 것이다. 이 소리가 되는 거죠. 단백질 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면 수용액에 들어있을 땐 밖에는 친수성이고 안쪽에 다 숨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안쪽에 치우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나머지는 뭐 단백질 이거는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는 거지. 친수성 아니고 소수성이죠. 그리고 다른 단백질과 결합하는 부위가 아니라 이런 소수성이니까 전부 다 안쪽에 위치할 것이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죠. 이건 생명체 다양한 원소, 이건 설명할 거 없죠? 가장 많은 데서 저 많은 순서로 높은 순서,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그러면 OCHN, OCHN. 뭐 우리 교재에 그대로 있죠. 그래서 이건 설명할 게 없고. 네, 부모 중에서 어떤 쪽으로 대립변자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표현형이 달라지는 현상이라고 했어요. 그럼 부모 중에서 어떤 대립변자를 받았느냐에 따라 표현형이 달라지는 거 하면 벌써 뭐가 생각나야 돼요? 그렇죠. 각인 생각나야 되죠. 인슐린 주사 성장인자 해갖고 그 각인 호르몬이죠. 그래서 우리 생쥐 갖고 부계, 모계 그래서 대부분은 모계가 각인되는데 생쥐의 경우는 부계가 각인되면서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계, 모계 중에서 어떤 것에 의해서 나타나느냐 이것도 설명할 거 없죠. 유전체 뭐라고 하는가? 각인이 되죠. 4번 돼야 되죠. 요 유전체 각인은 내가 또 그 이후에 공지사항에도 올려놨었어요. 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올려놨던 문제고 그래서 유전체 각인. 6번 문제는 보기 1은 사람의 면역 결핍증의 바이러스의 모시도이다. 보기 2에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A는 뭐가 되는가 그러면 면역 결핍증 HIV 바이러스는 무슨 바이러스인가? 역전사 바이러스 RNA를 가진 바이러스가 되죠. 그래서 A는 RNA다. 맞죠? 그림이 조금 희미한데 RNA 그림이에요. RNA. B는 숙주세포의 침투 시 필요한 단백질분해 효소이다. 그러면 B는 여기 있는 요 효소들이죠. 무슨 전사 효소예요?
역전사 효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B는 역전사 효소이다라고 해야 돼요. 만약에 숙주세포 침투시 필요한 단백질 분해 요소, 이거는 역전사 요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 말은 전부 다 틀렸고 역전사 효소이다라고 하고, 네, HIV는 주로 CD4, CDA가 아니라 HIV가 수용체는 뭐가 되는가 하면 CD4 단백질이죠. 그래서 CD4 T세포, 그러면 이게 바로 무슨 T세포가 도움 T세포를 감염시켜서 면역력을 약화시킨다. 이건 여러 번 했던 거고, HIV는 아데노바이러스는 DNA, 이중가닥 DNA 바이러스죠. 그래서 이건 이중가닥 DNA 바이러스인데 호흡기 질환 일으키는, 근데 HIV는 역전사 바이러스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잘못됐고 맞는 건 1번 기억번밖에 없죠. 특별하게 난해한 문제가 안 나왔죠. 다음 사성잡종 교배에서 AA, BB, CC, DD를 독립적으로 분류한다 그랬어요. 그럼 독립법칙이 성립된다라고 가정하고 F1 개체를 자가수분시켰을 때, 이것을 자가수분시켰죠. AA, BB, CC, DD. 이럴 때 여기에서 나온 것 중에서 AA, BB, CC, DD의 유전자형을 가질 확률은 얼마인가?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옛날 아주 오래전에 한 뭐 7, 8년 그전 이럴 때는 모의고사 문제도 한번 출제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엔 너무너무 싱거워서 연관 교차가 첨가되면서 이런 모양으로 해서 문제 나오는 걸 주로 내가 문제 출제를 했었는데, 아주 기본적인 문제, 요건 독립적으로 계산하라고 했어요.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사이에서 요거 나올 확률 얼마인가? 계산 안 해도 되죠? 네, 요거 나올 확률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에서 라지 A, 라지 A,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그러면 요거 나올 확률 얼마인가? 4개 중에서 2개, 2분의 1이죠. 또 라지 B 나올 확률, 이거 중에서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서 라지 B가 나올 확률은 얼마인가? 그러면 요거겠죠. 라지 B, 스몰 B, 얘기하겠죠. 라지 B. 그래서 요것도 4분의 1. 또 요 사이에서 요거 사이에서 요게 나올 확률, 그러면 요거 라지 C, 스몰 C에서 요거 C, 스몰 C 나올 확률, 요것도 4분의 1이겠죠. 또 요 사이에서 요거 나올 확률, 이거는 이거하고 똑같이, 그죠? 그래서 2분의 1이겠죠. 전부 다 곱하면 되죠. 그리고니까 곱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4에는 8, 8이 64분의 1이 되겠죠. 64분의 1이 되죠. 그다음에 생과기법을 통한 DNA 염기서열 분석. DNA 염기서열 분석에 필요한 요소를 보기 위해서 모두 그런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DNA 염기서열 분석, 그러면 목적 DNA가 있어야 되겠죠. 무슨 가닥인가? 단일 가닥. 목적 DNA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 있어야 되겠는가? 그러면 이걸 이제 염기서열 분석법이니까 여기에 뭘 붙여야 돼요? 프라이머 붙여야 되죠. 근데 프라이머를 해야 되고, 그래서 프라이머가 필요하고, 프라이머 몇 종류 필요한가? 한 종류만 필요하죠. 프라이머 한 종류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DNTP, DDNTP 있어야 되겠죠. 근데 DNTP, DDNTP 중에서 요 DDNTP가 딱 걸리면 끊어지는 거죠. 그럼 DNTP하고 DDNTP하고 중에서 어떤 게 다량해야 되는가? 그렇죠. DNTP가 계속 붙이다가 어쩌다가 DDNTP가 딱딱 붙어야 단일가닥 염기서열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다량, 요거는 소량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것을 중합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DNA 중합해서 연결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계속 중합시켜서 나갈 거니까 연결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DNA 연결 효소가 아니라 DNA 무슨 효소가 필요한가? 중합 효소가 필요하죠. DNA 중합 효소. 그래서 보기에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번 돼야 되겠죠. 1번 해야 되죠.
이것도 뭐 어려운 말 아니죠. 요 쭉 우리가 목적 DNA, 프라이머, DNTP, DDNTP, DNA 중합 효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한 거 우리 설명 쭉 교재에 그림으로 표시 있잖아요. 다음엔 진핵세포에서 mRNA 전구체 형태로 만들어서 세포질로 가기 전에 가공 과정 하기 위해선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는가? 5번 캡 형성해야 되죠. 폴리 A 꼴이 만들어야 되죠. 그런 다음에 뭐는 제거하는가? 인트론 제거하는 스플라이싱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엑손 뒤섞기 이거는 가공 과정에 전혀 필요가 없죠. 엑손 뒤섞기는 엑손끼리 진화 과정에서 엑손끼리 뒤섞어서 우리가 조직 플라스미노젠 활성화 요소 TPA를 만든다. 기억나죠? 이거는 가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래서 만든 건 기억, 니은, 디귿번 내야 되죠. 어렵지 않은 거죠. 그다음에 레트로 트랜스포존. 레트로 트랜스포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트랜스포존 원핵 생물의 경우는 전이인자 원핵 생물은 두 가지가 있죠. 삽입서열과 또 트랜스포존 보존이 있고, 진핵 생물은 트랜스포존, 레트로 트랜스포존, 보존이 있죠. 그래서 이 진핵 생물의 트랜스포존은 자르고 붙이기, 복사 후 붙이기가 있죠. DNA를 그대로 잘라서 붙여서 뭐 결실, 전좌, 여기 중복 일어날 때 잘라서 붙이면 잘라지면 결실, 붙이면 전좌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트랜스포존 DNA끼리만, DNA 자체가 이동되는 거죠. DNA 자체가 잘라서 옮기거나 복사해서 옮기거나. 그런데 레트로 트랜스포존은 뭘로 만들어서, 그렇죠, mRNA로 RNA로 만들어서 DNA 이중가닥인데 이중가닥을 DNA의 이중가닥을 RNA로 만들어서 이걸 무슨 전사시키는가? 역전사시켜서 다시 DNA로 cDNA로 만들어서 이걸 또 다시 몇 중가닥으로 만들어놓는가? 이중가닥 DNA로 만든다 그랬죠. 뭐 여기까지 그리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이걸 다른 목적 DNA에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면 진핵생물에서 발견된다. 레트로 트랜스포존 하면 진핵생물에서 발견되지 원핵 생물의 레트로는 없죠. 또 단일가닥 RNA 중간 생성물, 단일가닥 RNA 중간 생성물을 생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cDNA로 만들어서 cDNA를 이중가닥으로 만든 다음에 유전체에 삽입을 하죠. DNA로 삽입해야 되죠. cDNA를 이중가닥 DNA로 만든 다음에 DNA로 삽입한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됐죠. 역전사유소는 당연히 역전사유소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3번 해야 되고, 또 우리 교재 전이인자, 원핵생물, 진핵생물 쭉 설명했죠. 다음, 근육이 수축한 대표한 ATP를 충족시키는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근육 내 젖산 발효에서 ATP 생성한다. 젖산 발효에서 ATP, 젖산이 분해되면서 포도당 플러스 젖산이 젖산으로 되면서 에너지. 그래서 ATP가 생성되죠. 그래서 포도당이 젖산되면서 ATP 생성된다. 맞고. 적색섬유에 풍부한 미토콘드리아. 적색섬유 그럼 뭐가 많은가? 미오글로빈이 많죠. 그래서 미오글로빈이 많은 곳에 산소를 근육 단백질이지. 그래서 미오글로빈이 많은 미오글로빈의 산소를 누가 이용하는가? 미토콘드리아가 이용하겠죠. 그래서 주로 무슨 성 세균인가? 호기성 세균. 그래서 이게 잘못됐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됐고. 그래서 한번 가벼운 운동을 지속하는 동안 대부분은 호기성 호흡에 생성된다. 인산염을 ATP로 이동시켜서 ATP를 생성할 수 있다. ADP로 이동시켜서 ATP를 형성할 수 있는 화물인 크레아틴 인산을 이용한다. 즉
ATP가 ADP로 되면서 인산 떨어져 나가고 나오는 에너지에 의해서 뭐가 수축하게 되는가? 근육이 수축을 하는데 이거는 몇 초밖에 못 쓰죠. 그래서 바로 크레아틴 인산이 ADP를 데려다가 인산을 전이 그래서 ATP가 되고 뭐는 떨어져 나오는가? 크레아틴 떨어져 나오죠. 그래서 이 ATP를 바로 근육 수축하는데 이용하도록 만들어준다는 말을 요거 얘기한 거죠. 4번 크레아틴 인산을 이용한다가 되죠. 그래서 전부 다 맞는 말 잘못된 건 2번이 잘못됐겠죠. 또 우리 설명해 줬죠? 시번 수정에 대해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랬어요. 정저한 환자의 융합은 난자의 물질 대사 활성을 불러온다. 즉 정저한 환자가 융합을 하게 되면 뭐가 방출돼요? 칼슘이 방출되죠. 난자의 소포에서 칼슘 방출하면 칼슘 방출에 의해서 물질 대사가 일어나고 또 칼슘 방출에 의해서 난화를 진행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난화를 진행한다. 세포주기 재개 이건 난화를 하려면 우선 DNA가 복제돼야 되죠. G1기에서 S기, G2기 되면서 S기에서 DNA 복제되고 G1기, G2기에서 단백질 합성 같은 것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것은 전부 다 난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 그래서 그 이유는 난자에서 중요한 칼슘에 의해서 물질 대사의 활성화를 불러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에 난자에서 분비되는 종특이적 분자는 수정 능력을 가진 정자를 유의한다. 즉 성계의 주화성 분자, 주화성 난자에서 정자를 유인하는 물질인 리섹트, 스프렉트는 정자의 운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성계에서 분비되는 물질인데 특별하게 많이 중요한 건 아니고 뭐만 중요한 게 이런 물질에 의해서 정자가 이동을 한다 이 소리죠. 무슨 성으로 이동하는가? 주화성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이것도 우리 주화성 배웠죠? 또 다수성 느린 차단은 나트륨 이온에 의한 것. 나트륨 이온은 다수성 뭐 방지예요? 급속 방지. 그죠? 그래서 다수성 느린 차단은 나트륨에 의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 의한 것인가? 칼슘 이온에 의한 것으로 이 칼슘 이온은 후에 단백질 키나제 C를 활성화시켜서 유사 분열, 즉 이것도 나날이죠. 나날. 여기서 이거하고 약간 겹치죠. 나날을 하니까 세포주기가 재개된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잘못된 건 3번이 잘못되죠. 칼슘으로 고쳐야 돼요. 그러면 뒤에는 맞아요. 그래서 칼슘 이온으로 고치고 그다음에 4번은 다수성은 2개 또는 그 이상의 정자가 한 개인 난자와 수정하는 경우이다. 그래서 염색체수가 3n이 되는 거죠. 치명적이겠죠. 그래서 맞고. 그래서 잘못된 건 3번 내야 되죠. 또 다음 뒤에 각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지에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시상은 대뇌 변연계에서 감정 신호를 전달한다. 대뇌 변연계의 피질은 편도체는 감정을 관장한다 그래야 되죠. 관장한다. 뭘 전달하고 이런 거 아니죠. 변연계의 편도체가 감정을 관장하는 거지 시상에서 전달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 네, 시상하부는 호르몬 주기와 일직적 리듬에 관계한다. 호르몬 분비 RH를 분비하고 또는 IH 방출 호르몬, 억제 호르몬을 분비하겠죠. 또 물론 모두 분비할 우선 이걸로 갑시다. IH를 분비하고 또 일주기성 리듬은 시상 하부에 거의 시신경 교차 상부액 들어갔죠? 우리 교재 여기에 날개에 있어. 날개 271쪽에 날개 부분에 시신경 교차 상부액이라고 나와서 이 시신경 교차 상부액에 뭐가 있다라고 있는가? 멜라토닌 수용체가 있다 그랬어요. 토닌 수용체가 있다. 여기 날개 부분에 설명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니은번은 맞는 말이죠.
또 해마는 단기격을 장기격으로 바꾸는데 관여한다. 이것도 당연히 우리 교재에 써 있는 거고. 기저핵은 후각수용체부터 압력을 대뇌 피질로 보낸다. 이건 앞뒤 말이 안 맞아. 기저핵은 대뇌 안쪽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 후각수용체로부터는 피질로 보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기저핵은 대뇌나 이런 데 아주 안쪽에 바닥이죠. 바닥 쪽에 있는 것 핵을 기저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전달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맞는 거 니은 디귿번 해야 되죠. 3번 내야 되죠. 그다음엔 14번은 보기는 여성의 자궁 주기에 대한 호르몬 변화에 대한 그래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우선 A는 A죠. 그래서 A는 뭐가 되는가 그러면 배란기 14일. 배란일 바로 하루 전에 최고도에 도달하는 건데 이거는 B는 이게 B죠. B. 그러면 B가 바로 뭐가 되는가? LH. A는 FSH. C는 이게 C죠. 14일 배란된 후에 분비가 됐네요.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가? 프로게스테론. 프로제스테론이죠. 그러면 여기서 혈중 뇌하체 호르몬은 뭐하고 뭐가 뇌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인가? LH, FSH. 뇌하체 호르몬이다. 그러니까 A와 뭐가 되는가? B다 해야 되죠. B. 또 B는 황체에서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 분비를 황체에서는 에스트로겐만 나오는 게 아니라 프로제스테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에스트로겐도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의 분비를 촉진한다. 맞고. 그다음에 C는 에스트로겐과 함께 프로제스테론 에스트로겐과 함께 자궁 내막을 두껍게 만든다. 맞죠. 대부분의 임신 테스트는 C의 존재 유무가 아니라 HCG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잘못됐고 그래서 맞는 건 니은 디귿번이 맞는 말이 되겠죠. 3번 내야 되죠. 15번은 다음 사람의 위에서 나오는 소화 과정이다. 이것을 순서에 맞게 배열했을 때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가 분비가 돼야 되는가? 주세포에서 부세포죠. 부세포에서 무슨 이온과 무슨 이온이 분비되는가? 수소이온과 또 염소이온이 분비되죠. 그래서 염산이 되죠. 그럼 HCl은 뭘로 만들어주는가? 펩시노젠을 펩신으로 만들죠. 그럼 제일 먼저 이거 분비되는 거. 수소인 분비한다. 이게 1번이죠. 또 2번 펩신이 펩시노젠을 활성화한다. 염산이 펩시노젠을 활성화한다. 염산이 펩시노젠을 활성화해야 펩신으로 되죠. 이게 됐어요. 그런데 네 가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린 말은 여기에 집어넣지 않죠. 말도 안 되는 건 여기 없겠죠. 기억, 니은, 디귿 1, 2, 3, 4 순서가 되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건 없어. 그런데 여기서 부분적으로 소화된 음식물이 소장으로 이동한다. 이게 가장 마지막이겠죠. 그럼 딱 보고 세 번째 뭐가 있는가? 이거가 세 번째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되죠. 그럼 그런가? 그렇죠. 펩시노젠을 펩신으로 활성화되게 되면 펩신이 또다시 계속 펩시노젠을 펩신으로 활성화시켜요. 이걸 무슨 피드백인가? 양성 피드백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펩시노젠을 펩신으로 활성화하는 염산만 하는 게 아니라 펩신 자체에도 펩시노젠을 펩신으로 돼요. 그래서 펩신이 만들어질수록 계속 만들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양성 피드백이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양성 피드백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세 번째에 해당되는 건 뭐가 되는가? 니은번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런 내가 펩시노젠을 펩신으로 활성화한다. 이거는 교재에 써 있진 않아요. 교재에 써 있진 않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가지고 1번 요게 두 번째고 그러면 이건 마지막일 거 아니에요. 내려가는 건. 그럼 방법은 요거밖에 없겠죠. 그래서 펩시노젠이 양성 피드백으로 펩신 자체에도 다시 펩시노젠을 활성화시킨다라고 하죠.
아까 앞에 거 답 됐죠? 니은 번. 그다음에 목본 식물이 이기생장, 이것도 우리가 분열 조직, 식물의 분열 조직에는 뭐하고 뭐가 있는가? 생장점과 형성층. 요거는 정단 분열 조직. 조직이고 요거는 측생 분열 조직. 그래서 요건 일기생장을 유도하고 요게 이기생장을 유도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기생장 그러면 형성층의 생장, 형성층 나이테 형성하는 층 굵어지죠. 줄기와 뿌리를 굵게 한다가 돼야 되겠죠. 굵게. 정확한 말은 굵게 한다가 되죠. 그래서 줄기와 뿌리를 굵게 한다. 정단 분열 조직의 수가 늘어난다. 이건 생장점의 수가 늘어난다. 이건 이기생장이 아니죠. 일기생장이 되고 그래서 이기생장 그럼 1번 돼야 되겠죠. 2번 돼야 되겠죠. 다음 단일식물에 밤사이에 짧은 섬광을 보여주었다 그랬어요. 그럼 밤사이에 짧은 섬광을 보여줬는데 보기 1과 5에서 적색광과 근적외선을 노출시켰을 때 개화 여부 무슨 식물인가? 단일식물. 그럼 암기 사이에서 적색광을 해줄 때는 암기를 끊어주는 효과가 있죠. 근데 근적외선은 암기를 끊어주는 효과를 없애주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비친 빛이 모일 때 FR일 때는 암기를 끊어주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꽃이 핀다, 개화한다 그랬어요. 그럼 끝에 FR만 찾으면 되죠. 그럼 끝에 FR, 꽃 피네요. R 안 피네요. R 안 피, FR이네. FR 피네요. FR 피고, 요건 끝에 R 안 피고, 요건 R이니까 안 피고, 요것도 R이니까 안 피고, 요것도 끝에가 뭐가 되는 거야? FR.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비춰준 빛이 FR인 것만 꽃이 피고 R인 건 꽃이 안 피죠. XOO, XO, XOO, XO 1번 내가 되겠죠. 이거 뭐 내가 설명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쭉 들어본 결과 뭐 거의 시간이 내가 지금까지 해설 강의하면서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해설 강의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한꺼번에 쉬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R, FR. 이건 우리 교재에 있는 그대로잖아요. 앞에 있는 것도 그대로. 네, 그래서 여기선 1번 돼야 되고 그다음에 18번은 조류의 배외막. 배막은 4가지의 막을 배막이라고 그러죠. 배막 4가지. 요막. 배외막의 4가지는 요막, 양막, 난황낭, 육모막. 이게 4가지의 배외막이다 그랬죠. 그래서 배외막. 배가 이렇게 있으면 이건 그림 우리 교재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바깥쪽에 있는 막이 무슨 막인가? 그러면 육모막. 이건 난황낭. 이건 요막. 이거는 양막. 이 그림만 봐도 바로 답 나오네요. 그러면 요막은 난황낭 사이에, 육모막과 난황낭 사이에, 요막은 육모막과 난황낭 사이에 공간을 형성한다. 육모막과 난황낭 사이에 빈 공간을 차지한다. 그림 부분 금방 했어요. 그래서 기억번 맞고. 양막은 배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으로 양막강을 형성한다. 양막이 배의 가장 바깥쪽이 아니라 양막은 배의 가장 무슨 쪽에 있다라고 하는가? 안쪽에 있는 것으로가 되죠. 그래서 양막은 배의 가장 안쪽에 있는 것으로 양막강을 형성한다라고 해야 되고, 난황낭은 중벽과 내벽에 자라는 세포들이 난황을 둘러싸는 막이다. 난황을 둘러싸는 막이다. 맞죠? 중벽, 내벽, 난황을 둘러싸는 막이다. 맞고. 육모막은 외벽, 중벽에서 만들어지며까지는 맞죠. 그런데 배의 가장 어느 쪽에 있다라고 하는가? 바깥쪽. 그래서 안쪽, 바깥쪽. 문제가 얼핏 봐선 어려운 문제 같은데 바깥쪽, 안쪽. 요 그림만 기억하면 바로 답이 빡빡 나오죠. 쉬워놓은 거 없죠, 이것도. 그래서 맞는 건 뭐 맞는 말인가? 기억, 디귿법만 맞는 말이 되죠. 그다음에 각 생물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럼 세균은 핵이 있는 세균은 무슨 핵생물인가? 원핵생물, 핵이 없는 1번이 잘못됐죠. 네, 균류는 외부의 물질을 분해해서 소화가능 방출된 영양분을 흡수하는 단세포 효모 또는 다세포 나머지. 효모는 단세포지만 나머지는 다세포 맞고,
고세균, 세균보다 친핵생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세포 생물이다. 이것도 원핵생물이니까. 또 원생생물, 그러면 식물, 동물, 균류가 아닌 나머지 진핵생물의 집단, 이것을 우리가 원생생물이라고 한다. 맞죠? 그래서 잘못된 건 1번이 돼야 되죠. 이것도 다양성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출제가 됐고, 네, 유형동물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등배로 납작하며 체절이 없다. 등과 배가 납작하다. 그러면 편편하다. 편형동물. 네, 소화관을 가지고 있으며 소화관이 완전한 소화관을 갖는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완전한 소화관을 갖는가? 선형동물부터. 그러면 선형, 유형 이상 다 완전한 소화관. 자포하고 편형동물은 입이 항문이죠. 단지 하나의 구멍 갖고 하기 때문에 완전한 소화관이 아니죠. 그래서 완전한 소화관을 가지고 있으며 머리에 섬모가 있어서 섬모가 바퀴 돌듯이 팽팽 돌아서 바퀴윤자라고 했죠. 그래서 머리에 섬모환을 가지고 있다. 우리 교재에 섬모환하고 이꼴 섬모관이라고 우리 교재에 써 있죠. 같은 말이라고 내가 교재에 써 있고, 그래서 섬모환 가지고 있다. 하고 체절의 체벽과 체절성의 체벽과 내부기관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무슨 동물인가? 체절이면 환형동물과 절지동물. 네, 등 쪽에 빈 신경삭이 있다. 신경삭이 있고 인두혈을 가지고 있고 항문 뒤쪽에 근육성 꼬리. 이거는 적삭동물. 그래서 맞는 건 2번인데, 이게 섬모환이라는 말이, 섬모관 또는 섬모환이라는 말이 들어봤죠? 네, 우리 기출문제에서도 풀어봤잖아요. 우리 교재엔 당연히 있고, 기출문제에 그때는 섬모환이라고 나왔죠. 2014년도. 서울에서 나왔는데, 이땐 답이 아니었었어요. 뭐라고 나왔는가? 환형동물의 특징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환형동물의 특징하고서 이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기출문제를 풀면 환형동물의 특징 하면 환형동물의 특징만 딱 읽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나머지 선택지, 섬모환이란 말, 답은 아니야. 답은 아닌데 섬모환이란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기출문제에서 한번 2014년 건데 기출문제에서 한번 확인했으면 여기서 뭐 바로 유형동물 섬모환. 그리고 우리 교재 내가 수업하면서도 유형동물 하면 두 가지. 유형동물의 특징 두 가지만 외우라 그랬어요. 섬모환하고 트로코포라. 환형 연체동물의 유생인 트로코포라와 유형동물의 성체는 거의 같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잘 외우라고 한 거 20번 문제로 딱 출제가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쭉 서울시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 역대급에서 서울시 문제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해설해 보긴 처음이네요. 그래서 문제가 한마디로 말해서 해설이 짧다는 얘기는 껍데기, 즉 한꺼풀 안 씌워놨으니까 베낄 이유가 없고 바로 답이잖아요. 바로 답. 문제 읽으면 바로 답.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하이클래스 생물로 공부한 수험생들은 전부 다 100점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혹시 실수로 한 개 정도 틀렸다면 95점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부 이번 시험 서울시가 좀 쉬워서 아마 올라갈 거예요. 점수가 커트라인이 올라갈 텐데, 올라가도 나머지 이제 전공 과목들 잘 봐서 꼭 합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